저희가 이제 죽음을 논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되겠는데요.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 과연 나의 죽음을 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라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모두 맞는 얘기지만은 너무 그렇게 간단한 식으로 죽음을 판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부터 실제로 죽음에 다른 것이 아닌데 뭐 기절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혼수 상태에 있는 분들을 죽음이라고 판정해서 매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은 로마 시대에는 이름을 3번 불러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잘라서 피가 나지 않으면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정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14세기 어떤 영국 귀족은 자기가 죽었을 때 40일 동안 침대에 눕혀놓고 40일 후에도 본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매장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장이라고 중간에 묘를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 가난에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던 자국이 있다는 것도 기록이 있고요. 또 저희 나라는 보통 장례 문화 중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병풍대에다가 한 5세 정도 모셨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도 혹자는 망자가 혹시 살아서 돌아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의 이제 내과 의사인 르네 라네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청진기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진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폐 소리를 좀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죽음의 판정이라는 것을 오롯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죽음의 판정은 오로지 의사만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만약에 치료 중에 어떤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주치의가 발급하시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병원 밖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사체 검안서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른다든지 또 사망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상식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이런 죽음의 정의가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저희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를 다니시다 보면 주변에 심장 제세동기라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심장 정지 상태가 오게 되면은 이 심방 제세동기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집어넣어서 심장을 다시 끼게 하는 그런 심폐소생술의 중요한 장비고 또 어떤 분이 스스로 호흡을 못 하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호흡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단순히 심장이 뛰질 않고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판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몸의 여러 가지 장기가 다 스스로 다 중요하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크게 3개의 생명의 3대 장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심장, 폐,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장기를 생명의 3대 장기라고 하는데요. 이 3개의 장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이 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의 정의를 죽음의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정의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대 장기, 심장, 폐,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영구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를 이제 죽음의 정의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방송을 보시면은 내사 상태에 빠진 분이 장기를 기증하시고 좀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내사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를 보면은 내가 사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나 폐가 아니고 뇌만 사망한 경우에도 우리가 죽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뇌 앞쪽에 있는 대뇌하고 뒤에 있는 척추를, 그러니까 척수를 연결하는 그런 그 부분이 뇌 안쪽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뇌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호흡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소화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생명에 관련된 중추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뇌출혈 같은 질병 때문에 이 뇌간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사인 분들은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다시 호흡을 하시거나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사 환자분들한테 이런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당분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평균 2주가 지나시고 나면 이런 폐와 심장의 기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심폐사에 이르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내사에 빠진 다음에 심장이나 배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 가지 장기가 모두 기능을 소실할 때 죽음이라고 판정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런 내사를 따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장기 이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장이나 폐가 본인의 그런 기능을 다 해야지만이 우리 여러 가지 장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이런 그 산소라든지 아니면 혈액 같은 걸 공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장이나 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그 장기들은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사에 빠진 분을 심폐사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게 되면 장기 이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미국에서 내사를 일종의 사망으로 선언하자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이런 거를 다 뒤따르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장기 의식법이 제정돼서 내사를 장기 이식을 전제로 했을 때만 현재 내사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중에서 그 내사를 상태에서 장기 이식을 하는 분들은 조금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만 장기 이식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조금 좀 생활이 부유하거나 괜찮으신 분들은 내사 상태에서 오래 사시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는 내사하고 저희가 식물인간을 좀 혼동해서 생기시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내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한동안 유지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인공호흡기의 코드를 뽑는 순간 이분은 바로 이제 죽음에 이르시게 되겠죠. 그런데 식물인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대뇌 부위를 다쳤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든지 옆에서 자극을 하더라도 전혀 반응을 못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뇌간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신다든지 또 본인의 혈압을 유지한다든지 소화 같은 건 정상적인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내사라고 하고는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식물인간인 분들은 간혹 가다가 한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깨어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인간은 장기 의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오해 같은 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나라에서 현재 장기 기증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4만 3천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이
저희가 장기 기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하루에 5번 정도가 이식을 못 받아서 사망에 이르시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죽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이거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정확하게 죽음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혼선이나 어려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내려진 그런 죽음의 정의가 다른 분에게는 생명의 정의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죽음에 대한 정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살아온 인생은 다 제각각 다르게 되죠.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도 있고 또 부자로 살았던 분들도 있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온 분도 있지만은 또 조금은 불행하다고 느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제각각 본인의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수주, 길게는 수개월간은 거의 같은 유사한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절대적으로 평등한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저희 나라 분들의 그런 기대 수명이 남자분들은 80세, 여자분들은 86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망 원인도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질환이라든지 폐렴이나 뇌질환 같은 것으로 대부분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죽음의 형태를 꼽으라고 하면은 80세 이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3대 장기인 심장이라든지 폐, 뇌 기능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서서히 소실되면서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그런 신체 변화를 대부분 가지시게 되는데 그중에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죽음의 형태를 저희가 급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급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 1시간 내에 갑자기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를 저희가 급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급사의 대부분 원인은 잘 아시는 대로 심장 돌연사가 가장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심장 돌연사는 저희가 이제 심장을 뛰게 하라고 그러면 심장, 근육, 심근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은 이 동맥이 세 줄기가 돼 있어서 이 세 줄기가 모양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간 모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간산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든 간에 간상동맥이 막혀서 중간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심근이 뛰질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보통 급성 심근경색증을 하는데 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뇌의 어떤 혈관이 중간에 막힌다든지 또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도 급사의 한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연세가 계신 분들이 간혹 농담으로 얘기하실 때 나는 그냥 잠든 상태에서 그냥 고통 없이 스르르 사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나는 급사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랑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급사를 통해서 황망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급사는 저희가 그냥 농으로 하시는 것 정도로 끝나셔야지 진짜 그게 소원이 되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별의 여러 가지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급사는 꼭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사를 피하시려 그러면 뇌혈관이나
또 심장 혈관을 잘 지키셔야 되니까 잘 아시는 거지만 평소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과음이라든지 흡연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말기 환자분들은 거의 유사한 코스를 밟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체 변화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피곤하시면서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시고 계속 잠을 주무시는 이런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우리가 보통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시면은 내가 컨디션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렇게 말기 환자분들은 아무리 내가 잠을 자고 쉬어도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변화는 가능하면 내 몸의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끼려는 일종의 방어 기전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곰들이 동면 기간 동안에 계속 잠만 자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기 환자분 중에서 특히 암 환자분 중에서 가장 흔한 신체 변화 중에 하나가 체중이 감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암이 진단되기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분 경우에는 오히려 암을 의심해 볼 정도로 체중 감소가 큰 신체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신체 변화는 특별히 저희가 말기 환자가 되시면서 식욕이 줄어드시니까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그 손님이 주인집에 있는 쌀떡에 쌀을 다 뺏어 먹듯이 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세포들의 에너지를 모두 뺏어가서 암세포는 점점 커지는데 거꾸로 우리가 정상 신체는 계속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중 감소도 일어나게 되지만 저희가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빠지고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난다든지 몸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시고요. 또 저희가 방광이라든지 장을 지배하는 그런 괄약근도 기능을 많이 소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하시니까 소변치를 차신다든지 또 대변을 받아내야 되기 위해서 기저귀를 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동을 잘 못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위치를 잘 못 움직이시니까 어떤 욕창이 생기신다든지 또 내가 기침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셔서 이 시기에 좀 주의를 많이 요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점점 저희가 죽음에 다가가면서 집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주변에 대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체력적으로 힘드신데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방문하시거나 문병을 오시게 되면 사실은 이 환자분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자꾸 기억한다든지 내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가능하면 병문화라든지 아니면 방문을 줄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체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감각이 있는데요. 이런 감각도 이제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어증이 생기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되셔서 앞이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체 감각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은 청각과 후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환자분이 말씀을 못 하신다든지 앞을 잘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옆에서 손을 좀 잡아 주신다든지 또 볼을 어루만져 주신다든지 귀에다 대고 하고 싶은 말씀을 나지막하게 하시게 되면 그분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청각과 촉각은 남아 계시니까 항상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거고요. 간혹 저희가 그 환자분 옆에서 환자분이 못 듣겠거니 하시고 유산 문제라든지 좀 가정 내 복잡한 문제를 약간 좀 큰 소리 내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눈을 감고 계시지만은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간혹 기면 환자분 옆에서는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이라든지 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환자분이 항상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 생각하시고 대화의 가치를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호흡이 상당히 느려지거나 어느 순간은 호흡이 장시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발을 막 움직이신다든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 신체 변화를 보이기도 하시고요. 또 시간과 장소라든지 주변의 가족분들을 못 알아보시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게 들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어떤 죽음에 다가가는 일종의 신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죽음의 목전에 다다른 상황이 되면은 호흡이 점점 더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시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아주 찡그린 얼굴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시니까 얼마나 좀 고통스러우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이 호흡 곤란이라는 것이 무조건 통증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뇌가 요구하는 일정의 그 호흡 요구량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뇌는 저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많은 그런 산소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호흡량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그런 동작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얼굴을 좀 찡그리시니까 이게 통증이 있는 거다 싶으셔가지고 우리가 몰핀 같이 그렇게 강한 그런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몰핀을 투여하게 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가 요구하는 그런 산소의 그런 그 부족량을 잠시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호흡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없이 생기는 그런 반사작용이어서 굳이 저희가 모르핀을 투여를 해서 이제 조금 좀 쉬시고 뇌도 좀 쉬시려고 하는데 막 뇌를 그렇게 다시 혼란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다 하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생의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임박한 시기에서는 보통 가래 끓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하고 또 숨을 쉬는 기도와 만나는 부분에 저희가 후두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구멍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두를 덮고 있는 그런 밸브 같이 생긴 후두 덮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후두 덮개는 숨을 쉴 때는 열려 있고 저희가 음식물이나 침을 살릴 때는 후두가 닫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저희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이 후두 덮개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기도라든지 폐로 넘어가서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런 그렁그렁한 소리를 내시게 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고 나면 보통 평균 16시간 정도 되시면 사망에 이르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래가 그렁그렁 끓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시니까 어떤 경우에는 침 분비를 줄이는 그런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뵙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은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침 분비를 줄이는 그런 약제 같은 거를 투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펼쳐나고 나서 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코멘트 중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임종 시간에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너무 그냥 가래 끓는 소리가 그렁그렁 나셔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본인은 항상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 순간이 떠올라서 엄청 본인한테는 트라우마였다 그러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순간이 그렇게 통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마음이 많이 놓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런 자제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제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음 전에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가 그렁그렁 나더라도 그 순간 나는 절대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이 책을 쓴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좋아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막 배우들이 막 크게 오버액션 같은 걸 하죠. 그냥 순순히 죽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너무 과한 액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죽음 직전에는 마지막 경련이라는 그런 그 현상이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경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조금 멈춰가던 뇌가 한 30초에서 길게는 한 3분 동안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우리 몸에서 쏟아내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우리 몸이 엄청난 흥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근육 경련을 일으키신다든지 또 몸을 심하게 막 떨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마지막 경련이 거의 없거나 약하게 일어나신 분도 있고 조금 과하게 일어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경련이라는 것도 죽음에 대한 마지막 수용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이렇게 몸을 잡아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진정제라든지 이런 거를 투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서 눈을 뜨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죽음 후에 사후 경직이 일어나게 되면은 떴던 눈이 다시 감기질 않고 좀 보기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눈을 이렇게 좀 눈꺼풀을 감겨주시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눈꺼풀에 조금 물을 묻혀서 이렇게 눈꺼풀을 닫아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자꾸 눈꺼풀이 떠진다 그러시면은 뭐 쌀이나 이렇게 조금 무게가 있는 거를 봉투에 담으셔서 눈꺼풀이 닫힐 때까지 조금 올려놓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죽음을 당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이 그나마 정상적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뇌 기능이 거의 소실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도 그만큼 소실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뇌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 몸에서는 이게 일종의 신호가 돼서 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방어 기전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부 신경 과학자분들은 죽음의 순간이 뭐 괴롭거나 통증 있기보다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통 죽음에서 돌아오신 그런 임사 체험자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제까지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러시니까 저희가 선입견으로 죽음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은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